실리콘밸리의 사상과 비저너리 분들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직접 듣는 밸리토크 시즌2. 오늘은 이노디자인의 김용세 회장님을 모시고 팬데믹 이후의 생활, 산업, 경제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디자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용세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김용세 회장님 댁에서 지금 백야드에서 찍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회장님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 대표가 앞에 얘기한 대로 이제 이너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하다 보니 아직까지 그냥 살고 있고, 유학 올 때는 공부하러 왔는데 욕심이 생겨서 이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너 디자인이라는 회사고, 그 회사는 이 동네에서 지금 창업한 지가 35년이 됐으니까. 1986년. 86년도니까. 초등학생이었는데 디자이너 경험도 없었을 때 디자인 회사를 미국에서,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파이오니어고, 당시 혹시 나이가 30대에 공부를 하고 와서 일리노이에서 그렇죠. 공부를 하셨죠. 네,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한 2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실리콘밸리 소식을 듣고, 야, 여기 안 가면 안 되겠다. 첫째 아이가 1살 때니까 작은 차에 태우고 일리노이 샌프란시스코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내가 올 곳 맞다. 이 근처에 딱 와서, 당시에는 그냥 라디오 딱 트니까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실리콘밸리 여기는 농촌, 거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뭐 인텔이 어마어마하고. 예. 일리노이에 교수로 있는 디자이너인 내가 실리콘밸리 소식을 듣고 달려올 정도였으니까, 이미 내가 아는 정보가 그 정도 됐으니까 나 말고 알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나의 디자인 인생은 이쪽에 와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진화하잖아요. 아직도 크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한 30-40년 동안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애플이 창업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내가 됐을 왔을 때. 때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70년대 중반쯤 했나요? 그러니까 애플이 생기고 불과 10년도 안 된, 거라지에서 나왔지. 그래서 근데 지금 세계에서 1등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이 2포인트를 찍었던 회사가 되는데, 그 과정을 저는 여기서 살면서 쭉 보고 있죠. 아직도 넥스트 10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찬란한 변화가 생길 것 같다. 특히 2020년부터 몇 배씩 변하는 성장을 볼 거예요, 아마. 10년에 변할 게 5년에 변하고, 그죠? 시가총액으로 제일 큰 회사가 10분, 차로 10분. 차로 10분. 절로 가면 구글, 조금 올라가면 페이스북, 그리고 스탠포드.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게 실리콘밸리, 이거는 진짜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데, 수십 년 전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거 있죠. 그때는 상상만 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와서 도착해서 차로 다녀보니까 높은 건물들도 안 보이고 평범해요. 평범하죠. 지금도 평범해요. 이 속에서 세계 탑 5 회사들이 모여있다는 거를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다고, 차이가. 아이디어에 있다고, 아이디어에. 실리콘밸리 에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knowledge보다 더 센 게 imagination. 기술이라고 보이는데 우수한 회사가 뛰어난 것은 아이디어가 드라이브하는 것. 어떤 면이 나를 그 실리콘밸리를 이끌었고 날 여기 계속 머물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호기심. 궁금증이 자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언제고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이 흥미로운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니 이런 뉴스들이니 이 동네 이야기든지 이런 걸 아침부터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이제 뭔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것도 하게 되고 호기심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네. 그 아이디어가 계속 충돌하고 네,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술 뭐 R&D하고 그런 아이디어 호기심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 거기에 투자를 하고 모험 자본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진 동네가 이 실리콘밸리라는 게 또 회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뭐 나보다도 여기 산 증인들이 많은데 실리콘밸리로 만든 주역들은 엔트레프레너들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좋은 기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 스티브 잡스가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에런 머스크가 무슨 뭐 자동차 설계자는 아니잖아. 이 상상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타팅 컴퍼니 하는 그 창업 정신이 살살살살 우러나는 거지. 나 얼마를 벌겠다라는 시작의 창업이 아니라 뭘 한번 바꿔보겠다, 게임 체인저가 돼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이에요.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그 영어, 그냥 기업가 정신이라고만 해석하면 부족하다고 봐요. 미래를 바꾸는 사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있었기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일로 모여들고 실리콘밸리라는 그 생태계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회장님 지금 실리콘밸리 계시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에도 못 가시고 출장도 제한돼 있고 한국과의 업무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스타트업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수는 오히려 늘었는지 줄진 않았는지 나의 팬데믹 라이프는 이랬다.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온 게 2월 달인데 오자마자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안 간 적이 지난 30년간에 없어요.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사실 없어요. 디자인 이야기 같은 거는 어차피 이메일이나 수십 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 아쉬움이 우리는 없어요. 머리가 바쁘다 보니까 몸이 지루하다든가 불편하다든가 하는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자가 생겨나게 됐고 재미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서는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스타트업 전쟁 아닙니까? 계속 그거를 만들어가는 중이긴 해요.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실리콘밸리는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또 그죠, 산불, 재택근무,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테크 버블 이런 것도 이런 변화들이 뉴스에 나오는 건데 회장님께서는 변화는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변화를 감지하고 계시는지 2022년을 바라보는 거였을 때 그때 되면 재택근무를 뭐 하고 백신 나오고 될 수도 있거든요. 재미난 질문이신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5년부터는 가솔린차 판매를 못한다. 뭐 파급이 될지 어떤 그 결과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의 선언은 대단하다고 봐. 나는 세계 최초로 그죠. 지난 100년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헤니 포드가 모델 T라는 거를 100만 대 생산을 성공한 해가 1919년이에요. 2035 되면 길거리에 가솔린차가 없어진다는 것은 1919년도에 길거리에 마차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드의 그 대단한 그 역사는 모델 T가 나오면서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24초당 한 대를 조립했다는 거예요. What's new next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에 내가 보기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2035년부터는 가솔린차를 팔 수가 없다라는 그 선언은 넥스트 15년 동안에 어떻게 변할지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려면 세상은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 자율주행, AI, 말도 못하는 새로운 이제 세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 1년 만에 바뀐보다 큰 걸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좀 긍정적으로 바뀔 거로 봐요. 미래 기술을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속에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속이 붙어버린 거지.
인테리어도 바뀌고 오피스 인테리어도 바뀌고 건물의 용도도 바뀌고 플래닝도 바뀌고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느냐부터 바뀌고 건물의 가격 땅값도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와 사는 장소들이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엔트레프레너들한테 기회죠. 훨씬 더 승부가 크게 날 수가 있다. 더욱 다이내미컬한 변화가 생겨날 것 같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very exciting. 크게 보면은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지적된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해결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가솔린 차를 없앤다는 것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이게 기술이 앞서가면서도 자연은 살기 좋게 되려 하는 그 밸런스를 리더들이 만들어주고 있죠.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그 전체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변화의 추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디자이너다. 계속 만들어지는 변화의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런 사람이 다 있죠. 전공을 뭘 했든가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변화를 만드는 그 뒤에는 디자이너들이 있다. 기술을 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엔트레프레너십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디자인을 말씀을 또 지금 또 하셨는데 우리 김영수 회장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디자인을 일구신 분이고 제품 디자인을 한 선구자, 지금도 이노 디자인을 창업하셔서 지금도 현역으로 이끌고 계시죠. 최근에 또 작년인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빅 디자인이라는 책을 또 저술을 하시면서 그 회장님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와 또 이런 것들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그동안 하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공유 경제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유 경제에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안전이 좀 최우선 가치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세이프티 이런 것들이 많이 큰 가치로 가져와서 그것들이 디자인에도 영향을 좀 바로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의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책 제목이 빅 디자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딱 1년 전에 출간했네. 내가 빅데이터라는 단어에 제가 좀 꽂혔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 그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지? 빅데이터는 대단한데 진짜 우리 인간이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빅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어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이론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유학 와서 공부한 시절에 산업 디자인이라는 그 굉장히 작은 그런 스케일의 그 정의랑은 너무 다른 세상을 보면서 이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가지고 빅 디자인이란 단어를 낸 거고 디자인이란 변화의 추구다. 그러면은 이 모든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문화, 문명, 기술을 생활 속으로 가져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디자인 아니냐 하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전문가가 꼭 뭐 디자이너들만의 그런 랭귀지가 아니고 모든 경제 전반에 하나의 메시지로 이제 자리 잡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 그러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좀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경제 발전에도 발목 잡는 것 같고요. 공유 경제는 아직 시작이고요.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사실은 공유 경제란 단어도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갖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진실한 공유 경제는 인간의 재능의 나눔이 공유 경제예요. 우버나 무슨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 이퀄이 아니에요. 원 오브 댐이죠. 그러니까 기술과 재능과 비즈니스 솔루션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더
큰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접목해서 좋은 회사가 또 그거를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 손 대표가 쓸 수 있는 뭐가 탄생했다. 그 디자인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제가 일어나서 일거리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공유 경제를 너무 그 단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직 그거가 뭐 팬데믹 영향이 전혀 무관하다. 공유 경제는 콜라보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공유 경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 책에서 이제 디자인은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빅데자인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전을 좀 더 추구를 하고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도 가고 있고 원격 진료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팬데믹 이후에도 굉장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후 변화도 있고 세이프티, 디자인의 영역도 많이 바꾸게 되지 않을까. 뭐 모든 분야에서 all changing, everything is changing 하는데 그 속에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미래 솔루션들이 숨어 있는데 승부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이기는 거예요. 소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품은 소형. 네. 개인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휴대용이 될 수 있어요. 건강 관련 뭐든 해가지고 이제 가장 유저빌리티, 안정성에 대한 이제 컨선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눈높이가 더 높아지게 돼요. 야, 이거 안전해? 편리하긴 해? 왜 사지? 친환경이야? 친환경이야? 그래서 질문이 수없이 나오는데 XX 나오는 건 안 팔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당신이 상품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면 과연 1년 후에 팔릴까를 한번 고민해봐라. 왜냐하면 니즈가, 수요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것을 그 대목에서도 이용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술을 찾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컨셉으로 만들어내고 디자인 능력이 그게 이제 키라는 거죠. 그 명쾌하게 해명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디자인은 기술을 판매하는 기술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할 때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할 건데? 그죠? 그럼 결국은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 옆엔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변화를 예측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그 대단한 물건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컨선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심해지는 게 현상이죠. 요즘에 하이브리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소형화를 말씀하셨는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캠퍼스를 설계한다. 그러면 아마 고민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10년 전에 애플 캠퍼스를 설계했을 때와 지금 애플 캠퍼스를 한다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죠? 캠퍼스들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누가 그걸 예측했겠어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물 설계라든지 하우징이라든지 컨도미니엄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걸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대목에서 또 디자이너들의 브레인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공학적 기계적인 설계만 해서는 이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국의 아파트를 3개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1년 후 나란히 이제 론칭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또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산업 디자인을 일을 할 동안은 아파트 설계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파트 설계를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서 만나보니까 그들의 고민을 내가 알아듣겠더라고요. 옛날에 사는 공간과 디지털 시대에 사는 공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주택이든 아파트든 사무공간이든지 간에 아키텍트와 디자이너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그려내는 거죠. 기업의 건물들이나 캠퍼스 같은 것은 바뀌죠. 대학교에 있는 시설도 바뀔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온 거예요. 뭔가를 만들 이유가 생겨야 돼. 가만히 둬도 되면 경제가 죽어. 고칠 일이 지금 수도 없이 많아. 경제에 밝은 빛이 보이는 거죠. 더욱더 내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는 디지털적으로 향하는 선두주자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거는 대단한 자산이에요. 그죠? 창업 정신, 엔트레프레너십이 정확히 만나주면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것 자체를 저는 빅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공감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Z세대도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변화. 왜냐면 회장님 여러 세대를 지금 겪으셨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변화,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거를 틱톡이나 이런 데서 막 얘기하는 거를 나는 디자인이 굉장히 좀 주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바로 말씀하신 세대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내가 그 디자인 활동을 한 3, 40년 동안에 최근처럼 세대 차이가 커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 더 빨리 변할 거로 보이는데 밀레니얼 X3의 YG, Z 제너레이션에서 그 다음이 있잖아요. 또 알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디지털 원주민들이에요.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 같은 거지. 디지털 원주민들의 생각과 디지털 이민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들이 더 스마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들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런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이 있는 거죠.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바람직한 것은 기존 세대는 젊은 세대의 꿈을 좀 이해해야 되고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의 뜻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친환경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든지 쓸데없는 럭셔리나 낭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깐깐한 성격이라든지 특히 그 SNS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야말로 쉐어링하는 세대잖아요. 나의 뜻을 전해주고 또 일파만파 해가지고 이게 개인의 의견이 확산이 되는 스피드가 무지하게 빠르고 합리적인 세상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회장님의 마인드 블로잉한 네. 그런 제품, 건물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뉴욕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뉴욕에 가서 방문한 곳이 허튼 야드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100층짜리 관망대인가? 이런 유리가 바닥인데 거기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내려다 봤더니 스케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저기가 허튼 거기에 그 땅을 잘 개발해 가지고 28에이커를 개발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뉴욕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 프로젝트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은 타머스 헤서릭이라는 영국 디자이너인데 이러한 그 문화적인 건축물 그리고 바로 옆에 가보니까 또 첼스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구글이 그걸 왜 인수했나 고민을 해봤더니 그 속에 들락날락하는 수백만 명의 그 세계적인 인구들의 생활을 데이터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기겠더라고요. 뉴욕이 실리콘밸리 비스름하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도 그렇고 이러한 그 복합적인 도시계획 같은 게 상당히 임프레시브하다. 제품들이라는 것은 그날 너무 많아서 뭘 하나 이렇게 꼽아서 이것도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드립 커피를 마실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고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장난삼아 상상하다가 만든 건데 요즘에 대단한 인기를 미국에서 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용, 포터블, 작은 물건, 친환경적인 이런 상품들,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건축물, 도시, 그 다음에 상품에 있어서는 생활용품, 그 다음에 사무용품,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으로부터 모든 그런 디바이스, 알렉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IoT 베이스, 바이오, 메디컬 세상에 정말 한도 없이 많은 신상품들이 타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그 럭셔리하고 이런 명품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또 호기심에 사용하고 싶은 상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상품이 지금 아마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스케치북에 오늘도 그려지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속도보다는 2배 빠르게 변한다. 그게 내가 관찰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내가 20대라면 난 이걸 하고 싶다.
아니면 이거를 만들고 싶다. 내가 20대라면 나 지금 하는 걸 하고 싶다. 나는 다시 루키다. 나는 다시 창업자다. 6, 7개월 동안 미국 소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innodesignproducts.com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내가 디자인한 모든 상품이 온라인 쇼핑몰에 다 들어가요.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제프 베조스도 그 생각한 지가 지금 채용하는 인플로이가 100만이 넘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확장되는 속도가 그 플랫폼 온라인 쪽으로 제일 빠른 속도로 빨리 가고 있고, 디자이너라면 한번 욕심내보고 싶은 사업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뛰어들었다. 나도 루키다. 이노가 했었던 물건들이 미국 시장 전체에서 누구든지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디자인하는 새 제품이 또 들어갈 게 계속해서. 내가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의 상품이 이제 거기 들어가요. 김영세 스타트업 디자인 오디션에서 발굴한 회사 중에 만든 플랫폼에 올라가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한 그 판로를 열어줄 수가 있죠. 내가 아마 더 어렸어도 그때 이런 거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지금도 하는 건 뭐 누가 뭐라고 그러나 어떤 것도 지금 생각나면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김영세 회장님이 레전드거든요. 후배들,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도 있고 또 현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브레이크스루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또 디자이너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용감해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새로운 거 아닌 건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초이스 해야죠. 용감하게 하는 거가 맞냐? 아니면 안전하게 안 하는 거가 맞냐? 근데 안전하게 안 하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죠. 재능을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창업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힘 닿는 한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 더 밀크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밀크 구독자들도 아마 그 밀크에서 쏟아내는 그 정보들을 보면서 그러한 그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용감한 창조하는 자의 대열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밀크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호기심, 그 다음에 마지막 용기까지 큰 영감을 주신 인터뷰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